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간의 갈등이었고 또 중국과의 화해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린 후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 둘은 그 정치적 동맹으로 협력해 왔으나 최근의 정책 및 개인적 문제로 인해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갈등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칭한 트럼프 감세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축소, 이민 단속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 엄청나고 터무니가 없으며 쓸데없는 예산으로 가득한 혐오물이라고 했고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엄청난 재정 적자를 2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미국 시민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떠넘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테슬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세안에 대한 머스크의 비난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미쳤다고 표현하며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대한 연방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연루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2008년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 혐의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그는 기소 후 수감 중에 자살로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은 여러 음모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앱스타인은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했는데 사망 이후 공개된 자료들에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국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라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측의 갈등으로 목요일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가 하락했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은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머스크의 지적에 공감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3월에 구매한 빨간색 테슬라 차량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갈등의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은 양쪽의 화해를 촉구했으며 머스크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와의 중재 전화를 추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는 갈등을 부인하며 입장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월가는 테슬라에 대해 대체로는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와 트럼프는 서로 필요하다. 둘이 다시 친구가 되어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전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했지만 모간 스탠리는 정치적 스펙트럼은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410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하겠지만 더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6월 5일과 6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직접 통화와 고위급 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6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약 9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 이후 양국 정상 간의 첫 직접 대화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은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센 재무장관, 루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협회부 대표가 협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습니다. 셋째, 양국 정상은 서로를 자국에 초청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6월 9일 런던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은 전날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의 연장선으로 관세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대표적인 핵심 쟁점은 첫째, 히토류 수출 제한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의 첨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술 수출 통제 및 학생 비자 제한입니다.
미국의 그 기술 수출 통제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는 양국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는 있지만 아직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편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관련 글을 올려 나는 시 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고 항상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출구가 없는 교착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에 직접 로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15일에 발의된 자율주행차 가속화법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직접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농촌지역 전기차 보급 촉진 캠페인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촌지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프로그램으로 총 124개의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테슬라 차량은 중국 정부의 판촉 지원 대상이 되며 지방정부 보조금, 전시, 시승기회 등 다양한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내 테슬라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3%가 증가한 2,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테슬라의 가격 할인 행사 덕분에 모델 Y 주니퍼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43%가 정치적인 이유로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5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의 인도량은 61,662대로 전년 대비 약 15%가 감소했습니다. 4월보다는 5.5%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중국 내수와 유럽 수출 물량을 모두 합한 수치인데 판매량이 프랑스에서는 67%가 줄었고 포르투갈에서는 68%가 줄어서 유럽에서도 판매가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에서는 모델 Y의 판매량이 122%나 급증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부진하고 중국에서도 비아디에 밀린다면서 2분기 인도량 전망을 41만 대에서 36만 5천 대로 낮추고 목표가도 295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곧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주중 한때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6월 6일 현재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등이고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미중 관세 개선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라고 했습니다. 제프리스도 엔비디아를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블랙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반도체 기업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종합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그 퍼플렉시티와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글을 대체할 기술로 퍼플렉시티를 검토 중이고 시리에도 챗GPT를 탑재하는 대신에 퍼플렉시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중국 내 AI 관련 그 탑재가 베이징 당국의 허가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AI를 탑재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 방안을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의 중국 기업은 스마트폰에 고성능 AI를 탑재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이폰은 그러지 못해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134%가 급증했습니다. 3분기 그 매출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158억 달러를 제시하며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호크탄 CEO는 그 콩콜에서 AI 네트워킹에 대한 강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며 AI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가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JP모건은 AI 제품에 대한 수요와 다른 반도체 부분의 안정화에 힘입어서 강력한 수익 성과를 기대하며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시티그룹은 목표 주가를 276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회사의 AI 부문의 강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하락했는데 이는 그동안 상승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실적에 대한 기대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0%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에 빼앗겼던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주가의 강세는 그 번스타인의 투자 등급 및 목표가 상향의 영향이 컸습니다. 번스타인은 오픈 AI를 통해 2030년까지 클라우드 주도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목표 등급을 아웃퍼폼으로 그리고 목표가도 $540로 상향했습니다.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관계는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력하다. 오픈 AI와 다각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양사 모두 다른 파트너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SNS를 통해 우리는 법원의 공식 의견을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고 믿으며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지난달 30일 끝나고 판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지난해 8월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메타가 2026년 말까지 광고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AI가 담당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전체 광고를 알아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그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유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2026년에 출시 예정인 VR 헤드셋을 위해서 독점 컨텐츠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디즈니와 같은 주요 컨텐츠 제작사들과 협의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그 JP모건은 메타의 목표가를 $675에서 $735로 상향했습니다. 메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일리노이주 원전은 탄소 배출 제로 크레딧이 2027년에 만료되면서 폐쇄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 메타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명을 최소한 20년 벌게 됐습니다. 메타는 2027년 6월부터 이 원전에서 약 1.1기가와트의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24년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치몬드 카운티에 $100억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 점유율 2위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서클은 6월 5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CRCL이라는 티커로 상장됐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31였으나 첫 거래일의 주가는 $69로 시작해서 $83.23에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107.70로 장을 마쳐서 단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250%가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해 최대 500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만약 500대를 주문한다면 이는 중국이 주문하는 항공기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됩니다. 중국의 에어버스 주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히토류 공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히토류는 자동차 곳곳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인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자칫하면 수주일 이내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역협회 회장이 5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장 중단을 우려하는 소환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히토류 수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가가 제때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상위 3개 자동차 업체에 히토류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임시 수출 면허를 발급했다는 보도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허가는 최소 6개월간 유효한데 이는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후에 중국 측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산업 강화와 항공기술 혁신을 위한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드론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상업용 드론 운영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의 강화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범죄, 스파이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합니다. 셋째, 항공기술 혁신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 eVTOL과 초음속 항공기 개발을 지원하여 차세대 항공 운송 수단의 상용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드론 및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폭인 14만 9천 명보다는 적지만 예상치였던 12만 5천 명보다는 많아서 양호한 증가세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 의료, 여가 접객, 사회 지원 부분이 5월 고용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 고용은 2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5월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문가 예상에도 부합했습니다. 시간당 그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9%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고용 숫자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고용 숫자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하긴 했지만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호한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OECD가 금년 세계 GDP 성장률을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성장률도 3.0%에서 2.9%로 조정했습니다. OECD는 이 수치는 5월 중순 기준의 관세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성장세 둔화는 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나라는 비교적 하향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은 금년에는 1.6% 그리고 내년에는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OECD는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면 성장 전망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4월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4월의 구인 건수는 739.1만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3월의 720만 건보다 증가한 데다가 전문가 전망치인 720만 건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직한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경제학자들도 관세로 인해 향후 몇 개월간 노동시장이 눈에 띄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약세가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용 증가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등 민간 부분 사업이 주도했고 주 그리고 지방정부 채용은 감소했습니다. 연준은 6월 경기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4월 보고서 이후 경제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은 이전 보고서와 비교해 약간 비관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합니다. 연준은 이번 달 17일, 18일 FOMC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번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권역 가운데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한 곳은 3곳에 그친 반면에 6곳은 경제활동이 다소 감소했고 3개 지역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베이지북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은 122차례나 등장했는데 이는 이전 보고서인 107회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그 경제 주체들의 관세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ISM에 의하면 5월 제조 PMI는 4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48.7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PMI는 기준선을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50을 넘으면 확장을 의미하는데 제조 PMI는 3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5월 ISM 서비스 PMI도 49.9로 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51.1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또한 기준선인 5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ISM은 이번 수치는 심각한 경기 위축이라기보다 서비스업 전반에 퍼져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 예측과 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으며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문을 미루거나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7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8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6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4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3천 건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